25년간 인쇄소를 운영해온 저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이상훈, 올해 52세고 서울 강서구에서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999년부터 지금까지 명함, 전단지, 각종 인쇄물을 만들어 왔는데 그동안 수많은 고객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지만 제 아내만큼 충격적인 비밀을 가진 사람은 없었죠. 1년 전 아내 한미영을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22년간 함께한 소중한 동반자였습니다. 미영이는 증권회사에서 일하던 똑똑한 여성이었는데 2002년에 결혼하면서 회사를 그만두고 가정에 전념했습니다. 대학교 2학년인 아들 성민이와 고등학교 3학년 딸 예린이를 키우느라 정말 고생 많이 했죠.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저는 한동안 무기력했습니다. 인쇄소 일도 제대로 손에 잡히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아내의 유품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2층 안방 책상부터 천천히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아껴 쓰던 수첩들, 화장품, 액세서리들을 하나씩 꺼내면서 추억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책상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가죽 파우치를 발견했습니다. 크기는 필통 정도였는데 먼지가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거기 있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파우치를 열어보니 정말 예상치 못한 물건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오래된 사진들, 메모지들, 그리고 일기장 한 권.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 시선을 사로잡은 건 고급스러운 계산기였습니다. 카시오 금융계산기였는데 평소 아내가 사용하던 물건들과는 차원이 달랐죠. 계산기를 자세히 살펴보니 뒷면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1998년 6월이라는 날짜와 함께 이니셜 LJW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누구의 이니셜인지 전혀 짐작이 가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한 건 아내가 평소 이런 전문 계산기를 쓸 일이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간단한 전자계산기만 사용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계산기를 이리저리 살펴보다가 우연히 배터리 뚜껑을 열어보니 그 안에 아주 작은 종이 쪽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종이가 워낙 오래되어서 조심스럽게 펼쳐봤습니다. 거기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숫자와 영문자들이 적혀 있었죠. 마치 주식 종목 코드 같기도 하고 암호 같기도 했습니다. 일기장을 펼쳐보니 1998년 6월부터 9월까지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중간중간 페이지가 찢어져 나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남아있는 페이지들을 읽어보니 아내의 고민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누군가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저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다는 내용이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구절이 있었습니다. 상훈 오빠한테는 절대 말할 수 없어. 하지만 이 일이 끝나면 정말 평범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때 저와 아내는 사귀기 시작한 지 2년 정도였는데 무슨 걱정을 그렇게 혼자 하고 있었던 걸까요? 더 놀라운 발견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아내가 모르는 남자들과 찍은 사진들이 여러 장 있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이나 증권회사 로비 같은 곳에서 찍은 사진들이었는데 아내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어색해 보였습니다. 마치 억지로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눈에 띄는 사진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내가 정장을 입은 젊은 남성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는데 남성의 손에 바로 그 계산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사진 뒤에는 1998년 6월 20일이라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메모지들도 흥미로웠습니다. 대부분 아내 앞으로 온 쪽지들이었는데 발신인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내용도 단순한 안부가 아니라 뭔가 업무적인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증권 관련 정보를 요청하는 듯한 내용들이었죠.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22년 동안 함께 살아온 아내에게 이런 비밀이 있었다니요. 특히 1998년이면 IMF 외환위기 직후였는데 그 혼란스러운 시기에 아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증권회사 직원이었던 아내가 누군가에게 정보를 제공했던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계산기를 다시 자세히 살펴보니 메모리 기능 부분에 여러 숫자들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계산기 사용법과는 다른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었던 것 같았습니다. 혹시 이 계산기에 다른 비밀이 더 숨겨져 있는 건 아닐까 생각했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저에게 숨기고 살아온 26년 전의 비밀이 대체 무엇인지 궁금해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계산기를 손에 들고 이리저리 살펴보면서 이 작은 물건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이 미스터리를 풀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25년간 서울에서 인쇄소를 운영하면서 쌓은 인맥과 경험을 총동원해서라도 아내의 숨겨진 과거를 밝혀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무엇보다 아내가 왜 이 비밀을 평생 혼자 간직하고 살았는지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우선 계산기에 새겨진 LJW라는 이니셜부터 조사해보기로 했습니다. 1998년 당시 아내와 접촉했던 인물 중에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죠. 그때 문득 아내의 옛 동료들이 생각났습니다. 아내가 다녔던 증권회사 지점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그 지점은 아직 운영 중이었습니다. 지점장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1998년 당시 미영이와 함께 근무했던 직원들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몇 명의 이름을 들을 수 있었고 그 중에 박은정이라는 분이 아직 그 회사 본사에 근무하고 있다는 정보를 얻었죠. 박은정 씨는 현재 본사 부장으로 승진해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어서 만나자고 하니 흔쾌히 응해주더군요. 미영이에 대한 그리움 때문인지 시간을 내서 만나주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여의도에 있는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박은정 씨를 만나기 전에 저는 다른 방법으로도 조사해봤습니다. 1998년 당시 주식 관련 뉴스들을 찾아봤습니다. 그 시기는 IMF 직후라 주식시장이 극도로 혼란스러웠던 때였거든요. 인터넷을 뒤져보니 정말 많은 사건들이 있었더군요.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이진우라는 인물이었습니다. LJW 이니셜과 일치했습니다. 1998년 당시 30대 초반으로 신흥 투자자로 급부상한 인물이었죠. 몇 달 사이에 갑자기 큰 돈을 벌어서 화제가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현재는 대형 사모펀드 대표로 있다고 했습니다. 이진우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니 흥미로운 점들이 많았습니다. 그는 1998년 초반까지만 해도 별볼일 없는 소규모 투자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998년 중반을 전후로 해서 갑자기 정확한 주식 투자에 성공하면서 부를 축적했다고 되어 있었죠. 언론 보도를 보니 당시 이진우가 어떻게 그런 종목들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많았다고 하더군요. 마치 미래를 예측하는 것처럼 상장 예정 기업들을 미리 매수해서 큰 이익을 올렸다는 겁니다. 너무 정확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런 정보들을 종합해보니 뭔가 윤곽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아내가 증권회사 직원이라는 직책을 이용해서 이진우에게 정보를 제공했던 건 아닐까 하는 추측이 들었습니다. 증권회사에는 다양한 상장 정보와 기업 분석 자료들이 있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추측만으로는 부족했죠. 그래서 박은정 씨와의 만남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아내와 가장 가까웠던 동료였으니까 뭔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약속 당일 저는 계산기와 몇 장의 사진을 가지고 카페로 향했습니다. 박은정 씨는 생각보다 젊어 보였습니다. 아내보다 2살 어린 47세였는데 여전히 현역에서 일하고 있어서 그런지 활기차 보였죠. 서로 인사를 나누고 미영이에 대한 추억을 잠시 나눴습니다. 박은정 씨는 미영이가 정말 성실하고 똑똑한 직원이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1998년 중반 즈음에 뭔가 고민이 많아 보였다고 하더군요. 평소와 달리 우울해하는 모습을 자주 봤다고 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계산기를 꺼내 보였습니다. 혹시 이런 물건을 본 적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박은정 씨는 계산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거 이진우 대표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하는 거였습니다. 이진우를 아느냐고 물었더니 박은정 씨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주위를 둘러본 후 작은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때 미영 언니가 좀 이상했거든요. 갑자기 비싼 옷을 입고 다니기도 하고 점심시간에 자주 외출하기도 하고 말이에요.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내가 1998년 6월부터 9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이진우와 정기적으로 만났다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업무상 만남이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개인적인 관계로 발전한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9월 말에 아내가 그 모든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연애에 전념하겠다면서 이진우와의 만남도 끊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때 박은정 씨는 아내가 무슨 일에 연루되어 있는지 정확히 몰랐지만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느꼈다고 했습니다.
박은정 씨의 증언을 들으니 점점 상황이 명확해졌습니다. 아내는 분명히 이진우와 어떤 거래를 했던 것 같았습니다. 증권회사의 내부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계산기 같은 비싼 선물을 받았던 거죠. 하지만 나중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 관계를 정리했던 것 같습니다. 박은정 씨는 마지막에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때 미영 언니가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상훈 오빠한테 진실을 알려달라고요. 그런데 그 뜻을 정확히 몰랐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 이런 일이었나 봅니다. 카페를 나오면서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진실에 한 발짝 다가선 것 같아서 다행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내의 숨겨진 과거가 달갑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된 이상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다시 한번 모든 증거들을 정리해봤습니다. 계산기, 사진들, 일기장, 그리고 박은정 씨의 증언까지 모든 것이 한 가지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1998년 IMF 직후 혼란스러운 시기에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불법적인 거래에 연루되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의문들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왜 그런 위험한 일에 발을 들여놓았을까요? 그리고 왜 갑자기 모든 걸 정리하고 저와의 관계에 집중하기로 했을까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진우라는 인물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봐야 했습니다. 현재 그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26년 전의 일이 알려진다면 어떤 파장이 있을지 궁금했거든요. 저는 다음 단계의 조사를 위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계산기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박은정 씨의 증언으로 이 계산기가 이진우의 것이라는 걸 확인했으니까 이제 계산기 안에 숨겨진 종이의 내용을 해독해야 했습니다. 암호 같은 숫자와 영문자들이 적혀있는 그 쪽지 말입니다. 종이를 다시 꺼내서 자세히 살펴보니 처음에는 무작위로 보였던 내용들이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숫자들은 날짜나 종목 코드를 나타내는 것 같았고 몇 개의 한글 이니셜도 섞여 있었습니다. 혹시 이것이 주식 거래와 관련된 정보가 아닐까 생각했죠. 다음 날 저는 예전 고객 중에 증권업계에서 일하는 김 과장을 만나러 갔습니다. 김 과장은 제가 10년 전에 명함을 인수해줬던 고객인데 그 후로도 계속 친분을 유지해온 사이였습니다. 증권업계에 20년 넘게 있던 베테랑이라 1990년대 말 상황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김 과장 사무실에서 만나서 종이에 적힌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정확한 경위는 말하지 않고 옛날 자료를 정리하다가 발견한 것 같다고 둘러댔습니다. 김 과장은 종이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거 1998년 하반기 상장 예정 기업 정보 아닙니까? 김 과장이 말했습니다. 당시 극비사항이었던 상장 계획들이 여기 다 적혀 있다는 거였습니다. LG전자 자회사 분할 상장, 현대건설 계열사 상장, 심지어 벤처기업들의 코스닥 상장 일정까지 정확하게 예측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이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다면 엄청난 이익을 올릴 수 있었을 거라고 김 과장은 말했습니다. 실제로 1998년 말에서 1999년 초 사이에 이 기업들의 주가가 몇 배씩 올랐거든요. 정확한 시기를 알고 투자했다면 수십억 원의 수익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아내가 증권회사에서 얻은 내부 정보를 이진우에게 제공했던 거였습니다. 증권회사는 인수심사 과정에서 기업들의 상장 계획을 미리 파악할 수 있었고 아내는 그런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들었습니다. 이런 정보 유출이 발각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군다나 26년이 지난 지금도 이 증거가 남아있다는 건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위험한 비밀일 수 있었습니다. 김 과장과 헤어진 후 저는 이진우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현재 그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1998년 당시의 일이 알려진다면 어떤 파장이 있을지 궁금했거든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아본 이진우는 현재 진우투자운용이라는 대형 사모펀드의 대표였습니다.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부동산, 벤처 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한 거대 펀드였습니다. 1990년대 말부터 급성장해서 지금은 국내 10대 사모펀드 안에 드는 회사가 되었죠. 더 놀라운 건 이진우가 현재도 정재계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여러 정치인들과의 친분이 언론에 자주 보도되었고 각종 정부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의 과거가 폭로된다면 정말 큰 사회적 파장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아내의 유품을 통해 26년 전의 증거를 찾았다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진우 같은 사람이라면 이런 증거를 없애기 위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을 테니까요. 며칠 후 예상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 인쇄소에 정장을 차려입은 젊은 남성이 찾아왔습니다. 명함을 건네면서 자신을 진우투자운용 법무팀의 안민수라고 소개하더군요. 안민수는 공손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이상훈 사장님, 저희 대표님께서 사장님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 하십니다. 혹시 시간을 내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말에 저는 바로 직감했습니다. 이진우가 제가 뭔가 찾아낸 걸 눈치챈 거였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물어보니 안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장님께서 최근에 1998년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특별한 물건을 발견하셨다면 저희도 관심이 있어서요. 정말 무서웠습니다. 제가 김 과장을 만나고 박은정 씨를 만나고 인터넷으로 이진우를 검색한 모든 과정이 감시받고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모른다고 잡아댔지만 안민수는 계속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장님, 혹시 계산기 하나를 보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카시오 금융계산기로 1998년에 만들어진. 그 말을 들은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안민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 계산기는 원래 저희 대표님 것이었는데 어떤 경위로 사장님 아내분께 전해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주인에게 돌려주시면 좋겠다는 대표님 말씀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제 아내 유품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안민수의 다음 말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장님, 혹시 그 계산기 안에 뭔가 들어있는 걸 아시나요? 만약 그 내용이 외부에 알려진다면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사장님의 가족도 포함해서 말이죠. 그건 협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22년간 아내가 혼자 간직해온 비밀을 이제 와서 포기할 순 없었거든요. 안민수에게 말했습니다. 협박하시는 건가요? 안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충고입니다. 사장님 같은 평범한 분이 이런 복잡한 일에 휘말리실 필요 없지 않겠어요? 그냥 조용히 지내시면 모든 게 평화로울 텐데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아내의 과거를 제대로 알고 싶었고 26년 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을 밝혀내고 싶었습니다. 안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만날 일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저를 찾아오지 마세요. 안민수는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인쇄소를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서 이 일이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느꼈습니다. 이진우 같은 사람이 이렇게 쉽게 포기할 리 없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계산기와 그 안의 쪽지를 다시 꺼내서 살펴봤습니다. 이 작은 증거 때문에 제 인생이 이렇게 복잡해질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향해 계속 나아가야 했습니다. 안민수의 방문 이후 며칠 동안 저는 조심스럽게 지냈습니다. 혹시 감시받고 있는 건 아닌지 주위를 살피며 다녔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진우 측에서도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자는 바로 안민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공식적인 톤이 아니라 개인적인 목소리였습니다. 사장님, 혹시 시간 되시면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을까요? 회사 일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부탁입니다. 처음에는 함정이 아닐까 의심했지만 안민수의 목소리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결국 동네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약속 장소에 나타난 안민수는 지난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정장 대신 캐주얼한 옷을 입고 있었고 표정도 훨씬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안민수는 커피를 주문한 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장님, 사실 저도 이 일이 편하지 않습니다. 대표님 밑에서 일하고 있지만 모든 일에 동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저를 만나자고 한 건가요? 저는 의심스러운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안민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 형도 사장님처럼 작은 사업을 하셨습니다.
몇 년 전에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그때 억울한 일을 당했거든요. 안민수의 형은 대기업과 거래하다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계약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당했는데도 힘이 없어서 제대로 항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대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일반 사람들을 이용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안민수가 말했습니다. 대표님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는 성공한 투자자지만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는지 모를 거예요. 그럼 왜 그런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건가요? 제가 물었더니 안민수는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 빚을 갚아야 했거든요. 그리고 내부에서 지켜보면서 언젠가는 진실을 밝힐 기회를 찾고 싶었습니다. 안민수는 계속해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이진우가 1990년대 말에 어떤 방식으로 성공했는지, 그리고 현재까지도 어떤 불법적인 일들을 하고 있는지 내부자만이 알 수 있는 정보들이었습니다. 특히 1998년의 일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진우가 여러 증권회사 직원들과 접촉해서 내부 정보를 빼내는 조직적인 시스템을 운영했다는 거였습니다. 제 아내도 그 시스템의 일부였던 거죠. 그런데 아내분은 다른 분들과 달랐습니다. 안민수가 말했습니다. 대표님이 진짜로 마음을 둔 분이었거든요. 단순히 정보를 빼내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정말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저와의 연애를 선택하면서 그 관계는 끝났죠. 안민수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대표님은 그때 크게 상처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내분께 마지막 선물로 계산기를 드렸는데 그 안에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저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안민수는 주위를 둘러본 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계산기 안에는 당시 거래 내역이 기록된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대표님의 부정한 방법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 증거를 아내에게 줬을까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안민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마 진심이었기 때문일 거예요. 아내분이 언젠가 마음을 바꿔서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 증거는 일종의 보험이자 연결고리였던 거죠. 하지만 아내분이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시자 대표님은 그 계산기를 되찾으려고 계속 노력했습니다. 안민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직접 연락하기는 어려우니까 간접적인 방법들을 써서 말이죠.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아내가 살아있을 때도 이진우가 접근하려고 했다는 뜻인가요? 안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아내분이 워낙 조심스럽게 행동하셔서 기회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한 거죠. 제가 유품을 정리하면서 계산기를 발견할 것을 예상했다는 건가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안민수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대표님은 아내분이 그 계산기를 버리지 않고 보관하고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사장님이 발견할 것도 예상했고요. 그래서 제 주변을 감시하고 있었던 건가요? 안민수는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이런 일에 가담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장님이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민수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내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내의 과거가 더욱 복잡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진우가 아직도 아내를 잊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안민수는 마지막에 중요한 정보를 하나 더 알려줬습니다. 대표님이 최근에 정치권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회의원 출마를 고려하고 있는데 만약 26년 전 일이 알려진다면 정치 생명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진우가 더욱 필사적으로 증거를 없애려고 할 텐데요. 저는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안민수는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이 조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고 했습니다. 안민수와 헤어지면서 저는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혼자서는 한계가 있으니까 믿을 만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이죠. 무엇보다 아내가 왜 그 위험한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왜 마지막에 모든 걸 포기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안민수와의 만남 이후 저는 아내의 일기장을 다시 자세히 읽어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찢어진 페이지들 때문에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는데
이제 전체적인 맥락을 알고 난이 나는 부분들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특히 1998년 7월에 쓰인 내용이 인상 깊었습니다. 오늘 진우가 또 비싼 선물을 줬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안다. 상훈 오빠는 정말 순수한 사람인데 내가 이런 더러운 일에 연루되어 있다는 걸 알면 얼마나 실망할까. 다음 페이지에는 더 구체적인 고민이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정보만 알려주면 되는 줄 알았다. 하지만 이게 얼마나 큰 범죄인지 이제야 깨달았다. 내가 제공한 정보로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고 있을 생각을 하니 잠이 오지 않는다. 그리고 8월 말에 쓰인 마지막 기록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결심했다. 더 이상 이런 일은 할 수 없다. 진우에게 모든 걸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화를 냈지만 결국 이해해 줄 거라고 믿는다. 상훈 오빠와 행복한 미래를 만들고 싶다. 일기장을 읽으면서 저는 아내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작은 이익 때문에 시작했겠지만 일이 커지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거죠. 그리고 저와의 진실한 사랑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하기로 결심했던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처음에 왜 그런 일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을까요? 평소 정직하고 성실했던 아내가 불법적인 정보 거래에 참여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저는 다시 박은정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박은정 씨는 흔쾌히 시간을 내주었고 이번에는 그의 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박은정 씨의 집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훨씬 편안한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일기장의 내용을 일부 들려주면서 당시 아내의 상황에 대해 더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박은정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실 그때 미영 언니가 어려운 상황에 있었거든요. 언니 어머님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수술비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내가 그런 일을 저에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박은정 씨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당시 언니는 회사 월급만으로는 수술비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마침 이진우가 나타난 거죠. 이진우가 아내에게 접근한 것도 우연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박은정 씨의 말에 따르면 이진우는 미리 조사를 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증권회사 직원들을 타겟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아내도 그중 하나였던 거죠. 처음에는 단순한 도움이라고 했대요. 박은정 씨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수술비를 지원해주겠다면서 대신 작은 부탁이 있다고 했다는 거예요. 상장 예정인 회사들에 대한 정보만 가끔 알려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어머님 상황이 급해지면서 결국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진우의 요구가 점점 구체적이고 위험해졌다는 거예요.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서 조작까지 요구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아내의 상황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시작한 일이 점점 걷잡을 수 없게 된 거였죠. 그리고 저와 만나면서 진정한 사랑을 느끼게 되자 모든 걸 정리하고 새 출발을 하고 싶어 했던 겁니다. 박은정 씨는 마지막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해줬습니다. 그때 미영 언니가 이진우에게서 받은 돈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어머님 수술비를 훨씬 넘는 금액이었죠. 언니는 그 돈을 모두 돌려주려고 했지만 이진우가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돈이 지금도 어딘가에 있을까요? 저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박은정 씨는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영 언니가 그 돈 때문에 평생 죄책감을 느끼고 살았던 건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제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을 위한 절박한 상황에서 시작된 일이었지만 결국 양심을 따라 모든 걸 정리했던 거죠. 하지만 동시에 화도 났습니다. 이진우는 아내의 약점을 이용해서 불법적인 일에 끌어들였던 거잖아요. 그리고 26년이 지난 지금도 그 일을 이용해서 아내를 기억하고 있다는 게 역겨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물론 실제로 전할 수는 없지만 제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미영아, 이제야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알겠다. 너를 원망했던 제가 미안하다. 대신 내가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우리 가족의 명예를 내가 지켜낼게. 편지를 쓰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저에게 남은 일은 이진우의 과거 범죄를 세상에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마지막에 내린 올바른 선택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워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박은정 씨가 말한 그 돈에 대해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아내가 이진우에게서 받았지만 돌려주지 못했다는 그 돈이 정말 어딘가에 있을까요? 혹시 집 안 어딘가에 숨겨져 있는 건 아닐까 해서 다시 한번 철저하게 뒤져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내가 자주 사용하던 공간들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주방의 작은 서랍들, 거실 책장 뒤편, 심지어 화분 밑까지 샅샅이 뒤져봤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하실에서 오래된 김치냉장고를 옮기다가 뒤쪽 벽에 작은 금고가 숨겨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아내가 언제 설치한 건지 전혀 몰랐던 금고였습니다. 디지털 비밀번호 방식이었는데 번호를 몰라서 열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사용할 만한 번호들을 이것저것 시도해봤습니다. 결혼기념일, 아이들 생일, 아내 생일 등등. 하지만 모두 틀렸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일기장에 적혀있던 날짜가 생각났습니다. 이진우와 처음 만난 날인 1998년 6월 20일을 입력해봤습니다. 삐삐삐 하는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정말 놀라운 것들이 들어있었습니다. 현금 다발 몇 개와 통장, 그리고 또 다른 봉투가 있었습니다. 현금을 세어보니 총 5천만 원이었습니다. 1998년 기준으로는 정말 큰 돈이었죠. 통장을 확인해보니 아내 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1998년 7월에 3천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로는 한 번도 손대지 않은 채 지금까지 이자만 붙어서 약 8천만 원 정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계약서 같은 문서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자세히 읽어보니 이진우와 아내 사이의 거래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정보 제공에 대한 대가, 비밀 유지 조항, 그리고 관계 종료 시의 조건들까지 모든 게 적혀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내용이었습니다. 아내가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했을 때 이진우가 제시한 조건이었습니다. 받은 돈을 그대로 가지되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였죠. 아내의 서명이 적힌 그 서약서를 보면서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그 돈을 평생 손대지 않고 숨겨둔 채 살았던 거였습니다. 아마 죄책감 때문에 사용할 수 없었던 거겠죠. 문서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니 이진우의 다른 거래 상대들에 대한 정보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내 외에도 여러 금융기관 직원들이 그의 정보망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이건 정말 큰 발견이었습니다. 바로 안민수에게 연락했습니다. 중요한 증거를 발견했다고 말하니 즉시 만나자고 하더군요. 이번에는 좀 더 안전한 장소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안민수가 제안한 곳은 한강공원이었습니다. 한강공원에서 만난 안민수에게 발견한 문서들을 보여줬습니다. 안민수는 문서들을 보더니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증거가 있었다니 정말 대단합니다. 이걸로 대표님의 과거를 완전히 증명할 수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스러운 표정도 지었습니다. 이 문서들이 있다는 걸 대표님이 알면 정말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아마 더 강력한 방법을 써서라도 증거를 없애려고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안민수에게 물었습니다. 안민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일단 이 문서들을 복사해서 여러 곳에 보관해 두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제보하기 전에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안민수의 조언에 따라 저는 문서들을 여러 부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원본은 은행 대여금고에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말이죠. 며칠 후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쇄소에 도둑이 들었던 거예요. 하지만 일반적인 절도가 아니라 특정 물건만을 찾는 듯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사무실 서류들이 모두 뒤져져 있었지만 현금이나 기계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서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진우 측에서 증거를 찾기 위해 보낸 사람들이었던 거죠. 다행히 중요한 증거들은 모두 안전한 곳에 보관해뒀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된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진우는 더 이상 점잖은 방법을 쓰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저도 더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행동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성민이와 예린이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놀라워했지만 결국 아버지를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가족이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성민이는 법학과 학생이라서 법적인 부분을 도와주기로 했고, 예린이는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 능숙해서 정보 수집을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저 혼자가 아니라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싸움이 되었습니다. 다음 단계는 언론에 제보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함부로 움직였다가는 오히려 역공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안민수의 조언에 따라 신뢰할 만한 언론사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경제 전문 기자 중에서도 특히 금융 비리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을 찾아야 했습니다. 성민이가 인터넷 검색을 통해 몇 명의 후보를 추려줬습니다. 그 중에서도 조선일보의 김 기자가 가장 적합해 보였습니다. 지난 몇 년간 대기업의 불법 정치 자금이나 주식 조작 사건들을 꾸준히 보도해온 베테랑 기자였습니다. 더 중요한 건 권력에 굴복하지 않는 성향으로 유명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김 기자에게 연락하기 전에 저는 제보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단순히 의혹 제기가 아니라 확실한 증거를 바탕으로 한 제보여야 했거든요. 아내의 일기장, 계산기 안의 쪽지, 금고에서 발견한 계약서, 그리고 안민수의 증언까지 모든 걸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김 기자와의 첫 만남은 조심스럽게 진행됐습니다. 시내 한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는데 김 기자는 생각보다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가져온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보더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증거는 충분해 보입니다. 하지만 상대가 만만치 않은 인물이에요. 김 기자가 말했습니다. 이진우는 현재 정재계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서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포기해야 하는 건가요? 저는 실망스럽게 물었습니다. 김 기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더 강력한 기사를 쓸 수 있어요. 현재 진행 중인 불법 행위요. 저는 안민수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이진우가 지금도 비슷한 방법으로 불법적인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했죠. 그런 증거를 찾을 수 있을까요? 김 기자는 관심 있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만약 내부 고발자가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그분이 현재의 증거를 제공해 주신다면 26년 전 일과 연결해서 더 큰 스토리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안민수에게 연락했습니다. 현재 이진우가 하고 있는 불법적인 일들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구할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안민수는 위험한 일이라고 하면서도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안민수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최근 대표님이 정치권과 연결해서 진행하고 있는 수상한 거래들에 대한 자료를 몇 개 구했다고 했습니다. 특정 기업의 인수합병 정보를 미리 입수해서 주식 투자로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 자료들을 김 기자에게 전달했습니다. 김 기자는 자료를 검토한 후 이제 기사를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발표 시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진우가 반박할 여지를 주지 않도록 한 번의 결정타를 날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기사 발표를 일주일 후로 정하고 그동안 추가 취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김 기자는 다른 피해자들도 찾아보겠다고 했습니다. 1998년 당시 이진우와 거래했던 다른 증권회사 직원들 말입니다. 그런데 기사 발표를 며칠 앞두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 기자로부터 급한 전화가 걸려온 겁니다. 사장님, 큰일 났어요. 제가 다른 증인을 인터뷰하러 갔는데 그분이 갑자기 증언을 번복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김 기자는 답답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분명히 처음에는 이진우와의 거래 사실을 인정했는데 하루 만에 완전히 입장을 바꿨습니다. 모든 걸 부인하면서 소송까지 걸겠다고 협박하더군요. 아마 이진우 측에서 압력을 넣었을 거라고 김 기자는 추측했습니다. 돈으로 회유하거나 협박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증인들을 무력화시키려는 것 같다고 했어요. 그럼 기사 발표가 어려워지는 건가요? 저는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김 기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사장님이 가진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기사를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겠네요. 며칠 후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안민수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회사에서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최근 며칠간 자신의 컴퓨터 사용 기록을 조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안민수를 위험에 빠뜨린 것 같아서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안민수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이미 각오하고 시작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더 조심해서 연락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저는 이진우의 힘이 생각보다 크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돈과 권력으로 증인들을 침묵시키고 내부 고발자를 색출하는 조직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내가 마지막에 내린 용기 있는 결정을 헛되이 할 수는 없었습니다. 김 기자와 상의해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김 기자는 일단 작은 기사부터 시작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전면적인 폭로보다는 의혹 제기 형태로 시작해서 이진우의 반응을 살펴보자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응에 따라 더 강력한 후속 기사를 준비하자고 했습니다. 결국 일주일 후 첫 번째 기사가 나갔습니다. 26년 전 금융정보 유출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직접적인 이름은 거론하지 않고 암시하는 수준이었지만 업계에서는 누구를 가리키는지 금방 알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기사가 나간 당일 저에게 여러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대부분 협박성 전화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각오하고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반응이야말로 저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기사가 나간 후 이틀째 되는 날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에 인쇄소를 열려고 하는데 문 앞에 법원 공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니 이진우가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는 거였습니다. 공문을 자세히 읽어보니 단순한 명예훼손이 아니라 업무방해와 허위사실 유포까지 포함된 중범죄 고소였습니다. 게다가 손해배상액이 50억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평생 벌어도 갚을 수 없는 큰돈이었죠. 바로 성민이에게 연락했습니다. 법학과 학생이라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성민이는 공문을 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빠, 이거 장난이 아니에요. 정말 전문적으로 준비한 고소장이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당황스러워서 물었습니다. 성민이는 일단 변호사를 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워낙 큰 인물이라서 제대로 된 변호사를 구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마침 제 단골 변호사인 박 변호사가 생각났습니다. 15년 전부터 인쇄소 계약서나 법적 문제들을 도와주던 분이었습니다. 급하게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처음에는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진우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사장님. 제가 도와드리고 싶지만 이 건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다른 변호사를 찾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이진우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평소 저와 친하게 지내던 박 변호사조차 도와주기를 꺼려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다른 변호사들에게도 연락해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진우라는 이름만 들으면 모두 난색을 표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변호사는 제가 미쳤다면서 빨리 사과하고 합의하라고 조언하기까지 했습니다. 김 기자에게 연락해서 상황을 알렸습니다. 김 기자도 놀라워했습니다. 벌써 법적 대응에 나섰다니 생각보다 빠르네요. 하지만 이것도 예상된 수순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급소를 찔렀다는 증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김 기자에게 물었습니다. 김 기자는 일단 언론을 통해 이진우의 고소 사실을 알리자고 했습니다. 오히려 이걸 기회로 삼아서 더 큰 관심을 끌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법적 문제는 별개였습니다. 변호사 없이는 제대로 대응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습니다. 며칠 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아보니 여성 목소리였습니다. 이상훈 사장님이시죠? 저는 정의로운 변호사 모임의 이수진 변호사라고 합니다. 사장님의 사건에 대해 들었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의로운 변호사 모임이라는 건 처음 들어봤지만 이수진 변호사의 목소리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이수진 변호사는 생각보다 젊은 분이었습니다. 30대 후반 정도로 보였는데 눈빛이 매우 결연했습니다. 저희 모임은 권력층의 불의와 싸우는 변호사들의 모임입니다. 사장님 같은 분을 도와드리는 게 저희의 존재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진우를 상대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요. 저는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수진 변호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려운 건 맞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사장님이 가진 증거들이 생각보다 강력하거든요.
이수진 변호사는 제가 가진 모든 증거들을 검토한 후 승산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아내가 남긴 계약서와 일기장이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아마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사장님을 압박할 거예요.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견디기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내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우고 싶습니다. 제가 말하니 이수진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이라면 이길 수 있을 거예요. 이수진 변호사와 함께 반박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방어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공격적으로 나가자는 전략이었습니다. 이진우의 현재 불법 행위까지 포함해서 전면전을 벌이자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민이 학교에서 연락이 왔는데 갑자기 장학금이 취소되었다는 거였습니다. 이상한 건 명확한 이유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예린이 학교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린이가 지원한 대학 입시에서 갑자기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담임 선생님도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저는 이진우가 정말 무서운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를 직접 공격하는 것도 모자라서 제 가족들까지 표적으로 삼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오히려 이런 일들이 저의 투지를 더 불러일으켰습니다. 아이들에게 피해를 주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이수진 변호사에게 이 모든 일들을 알리고 더 강력하게 대응하자고 했습니다. 이수진 변호사도 분노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족들까지 표적으로 삼는 건 명백한 인권 침해예요. 이것도 증거로 활용해서 오히려 역공을 펼칠 수 있을 거예요. 이수진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고 있던 중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안민수로부터 온 긴급한 문자였습니다. 내일 오후 3시 올림픽 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만나요. 중요한 사람을 소개해 드릴게요. 다음날 약속 장소에 나가보니 안민수와 함께 중년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였는데 얼굴에 깊은 피로감이 느껴졌습니다. 안민수가 소개해줬습니다. 이분이 현재 진우투자운용 부사장인 최영희 부사장님입니다. 최영희 부사장과 인사를 나누면서 저는 놀랐습니다. 그가 왜 저를 만나려고 하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최영희 부사장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저도 이진우 대표의 과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영희 부사장은 1999년부터 이진우와 함께 일해온 오랜 동료였습니다. 처음에는 이진우의 탁월한 투자 능력을 존경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어두운 면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이진우가 정치권 진출을 위해 더욱 공격적인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걸 보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안민수를 통해 제 상황을 알고 나서 도움을 주기로 결심했다는 겁니다. 최영희 부사장이 가진 정보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1998년 이후로도 이진우가 계속해서 비슷한 방법으로 불법적인 이익을 취해왔다는 구체적인 증거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정부 고위직들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나서는 건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저는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최영희 부사장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미 저도 회사에서 찍힌 상태예요. 이진우가 제가 안민수와 가깝다는 걸 의심하고 있거든요. 안민수가 끼어들어서 설명했습니다. 부사장님이 퇴직을 앞두고 있어서 마지막으로 옳은 일을 하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이미 중요한 증거들을 확보해 두셨고요. 어떤 증거들인가요? 저는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최영희 부사장은 주위를 둘러본 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난 5년간의 모든 불법 거래 기록들이에요. 누구와 거래했는지 얼마를 받았는지 모든 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증거들이 있다면 이번 재판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최영희 부사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순히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이진우의 정치권 진출도 완전히 막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경고도 해줬습니다. 이런 증거를 공개하면 이진우가 정말 미친 듯이 반격할 거예요. 아마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공격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도 해야겠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하니 최영희 부사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 각오라면 도와드리겠어요. 하지만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합니다.
최영애 부사장과 안민수는 증거 전달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직접 만나서 주고받기에는 너무 위험하니까 안전한 방법을 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약속된 방법으로 증거 파일을 받았습니다. USB에 담긴 그 파일들을 보고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방대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이수진 변호사에게 새로운 증거들을 전달했습니다. 이수진 변호사도 파일들을 보고 깜짝 놀라워했습니다. 이 정도면 단순한 명예훼손 사건이 아니라 금융범죄 사건으로 확대될 수 있어요. 김 기자에게도 연락해서 새로운 증거에 대해 알렸습니다. 김 기자는 흥미진진해했습니다. 이제 정말 큰 특종을 쓸 수 있겠네요. 하지만 발표 타이밍을 잘 맞춰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준비를 하는 동안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예린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갑자기 예린이를 피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심지어 어떤 아이는 예린이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 의도적으로 소문을 퍼뜨린 것 같았습니다. 성민이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학교에서 갑자기 교수들의 태도가 차가워졌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취업도 어려울 것 같다는 걱정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아무리 제가 이진우와 싸우고 있다고 해서 죄 없는 아이들까지 괴롭히는 건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이수진 변호사에게 이 상황들을 알리고 법적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이수진 변호사는 이런 행위들도 모두 증거로 수집해두자고 했습니다. 나중에 역고소할 때 사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당장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무리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성민이와 예린이가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아빠, 저희는 괜찮습니다. 엄마를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끝까지 응원할게요. 아이들의 이런 말을 듣고 저는 다시 한번 결심을 굳혔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서 아내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고 말이죠. 최영애 부사장과 안민수의 도움으로 저희는 더욱 강력한 무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진짜 반격을 시작할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새로운 증거들을 바탕으로 이수진 변호사와 함께 반격 전략을 세웠습니다. 단순히 방어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진우를 궁지로 몰아넣자는 계획이었습니다. 먼저 현재 진행 중인 명예훼손 사건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동시에 이진우를 금융범죄로 역고소하기로 했습니다. 이수진 변호사는 법정에서 사용할 전략을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이진우의 과거 범죄를 입증하는 동시에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불법 행위를 폭로해서 그의 신빙성을 완전히 무너뜨리자는 작전이었습니다. 김 기자와도 긴밀하게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법정 공방과 동시에 언론을 통해 여론전도 벌이자는 계획이었습니다. 김 기자는 이미 후속 기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드디어 첫 번째 법정 출석일이 다가왔습니다. 법원에 도착해보니 이진우 측에서 정말 대단한 변호사팀을 꾸려왔더군요. 대형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 3명이 나왔습니다. 반면 저희는 이수진 변호사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수진 변호사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상대방을 바라봤습니다. 수적으로는 열세지만 증거의 질에서는 우위에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이진우를 처음 직접 봤습니다. 생각보다 평범해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는데 눈빛만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저를 보는 눈에서 분노와 경멸이 느껴졌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이진우 측 변호사가 먼저 나서서 저를 강하게 공격했습니다. 이상훈 씨는 고인이 된 아내의 명예까지 더럽히면서 근거 없는 음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수진 변호사의 반박이 시작되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체계적으로 정리된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하면서 이진우의 과거 범죄를 입증해 나갔습니다. 특히 아내가 남긴 계약서가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상대방 변호사들이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분명히 이런 구체적인 증거가 있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진우의 표정도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첫 번째 재판이 끝난 후 이수진 변호사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예상보다 잘 풀렸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이 우리 증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재판이 끝난 당일 저녁 김 기자의 후속 기사가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진우의 과거를 폭로하는 기사였습니다. 기사 제목이 정말 강렬했습니다. 대형 사모펀드 대표의 26년 전 금융범죄 의혹 재점화라는 제목으로 일면에 실렸습니다. 기사 내용도 이전보다 훨씬 자세하고 구체적이었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인터넷 댓글들을 보니 대부분 이진우를 비판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특히 서민들을 상대로 돈벌이를 했다는 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이진우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여러 언론사에 저를 비판하는 기사들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저를 돈에 눈이 먼 기회주의자로 묘사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아내의 유품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한다는 식으로 왜곡된 기사도 있었습니다.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이진우의 언론 조작 능력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 기자는 이런 반응이 오히려 좋은 신호라고 했습니다. 이진우가 당황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만약 별거 아닌 의혹이었다면 이렇게 조직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을 거라고 했습니다. 며칠 후 최영애 부사장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회사 내부가 완전히 발칵 뒤집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진우가 직원들을 상대로 내부 고발자 색출에 나섰다고 했습니다. 특히 안민수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었다고 했습니다. 컴퓨터 사용 기록부터 전화통화 내역까지 모든 걸 조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안민수의 안전이 걱정되었습니다. 최영애 부사장은 자신도 곧 회사를 그만둘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이진우와 함께 일할 수 없다고 결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퇴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증거를 하나 더 넘겨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증거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진우가 최근 정치인들과 나눈 대화를 녹음한 파일이었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내부 정보를 미리 알고 투자하는 내용이 그대로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이 녹음 파일을 이수진 변호사와 김 기자에게 전달했습니다. 둘 다 이 증거의 위력을 알아보고 흥분했습니다. 이수진 변호사는 이걸로 완전히 승부를 낼 수 있다고 했고, 김 기자는 특종 중에 특종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증거를 공개하기 전에 신중하게 준비해야 했습니다. 상대방의 반격도 더욱 거세질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죠. 예상대로 며칠 후 더 큰 압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제 인쇄소 고객들에게 압력이 들어갔습니다. 오랫동안 거래해온 업체들이 하나둘씩 계약을 취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오래된 고객인 김 사장님까지 찾아와서 미안하다면서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위에서 압력이 들어왔다고 솔직하게 말해주더군요. 이런 식으로 경제적 압박을 가해서 저를 굴복시키려는 작전이었습니다. 실제로 매출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인쇄소 운영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압박들이 저의 의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성민이와 예린이도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서 가게의 보탬이 되려고 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 어려운 시기를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최영애 부사장이 제공한 녹음 파일을 바탕으로 김 기자는 폭탄급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공개 시점이 중요했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두 번째 재판과 맞춰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기사 발표를 하루 앞두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안민수로부터 급한 연락이 온 겁니다. 회사에서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게 확실해졌다고 했습니다. 안민수는 이미 사표를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더 이상 회사에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아예 공개적으로 나서서 증언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용기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김 기자의 기사가 나간 당일 안민수도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진우투자운용의 전 직원이라는 신분으로 이진우의 불법 행위를 직접 증언한 겁니다. 기자회견에서 안민수는 정말 담담하게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1998년부터 현재까지 이진우가 어떤 방식으로 불법적인 이익을 취해왔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특히 정치인들과의 유착관계에 대한 증언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서 미리 정보를 빼내서 투자에 활용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언론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모든 방송사와 신문사가 이 소식을 톱뉴스로 다뤘습니다. 이진우에 대한 비판 여론이 급속도로 확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진우의 반격도 즉시 시작되었습니다. 안민수를 해고된 직원의 개인적 복수라고 매도하면서 그의 증언을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안민수의 과거를 파헤쳐서 문제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안민수는 흠잡을 데 없는 깨끗한 사람이어서 별다른 트집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법정에 기자들도 많이 와 있었습니다.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재판 과정도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이수진 변호사는 이번 재판에서 최영희 부사장의 녹음 파일을 결정적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법정의 녹음 내용이 재생되자 방청석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이진우의 목소리로 정치인과 나누는 대화가 그대로 재생되었습니다. 정부 정책을 미리 알고 투자하겠다는 내용이 너무나 명확하게 들렸습니다. 상대방 변호사들이 녹음의 진위를 의심하며 반박했지만 이미 음성 분석을 통해 진짜임이 입증된 상태였습니다. 이진우의 표정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재판장도 이 증거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듯했습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재판을 일주일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상 저희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법원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준비된 멘트를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내의 명예를 되찾고 진실을 밝히는 것이 목표라고 했습니다. 반면 이진우는 기자들을 피해서 후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평소 당당했던 모습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여론의 압박을 견디기 어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뉴스를 봤습니다. 모든 채널에서 저희 재판 소식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성민이와 예린이가 정말 뿌듯해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진우가 이대로 포기할 리 없었습니다. 마지막 발악을 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예상대로 며칠 후 새로운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제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25년간 인쇄소를 운영하면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세무조사도 나왔습니다. 국세청에서 갑자기 인쇄소 장부를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저는 성실하게 세금을 내왔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었지만 시간과 정신력이 많이 소모되었습니다. 이수진 변호사는 이런 일들도 모두 기록해두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이진우를 역고소할 때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든 건 가족들이 받는 스트레스였습니다. 예린이는 학교에서 더 심한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고 성민이도 취업 준비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가족들은 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버텨내자고 격려해줬습니다. 이런 가족들을 보면서 저는 더욱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재판일이 다가왔습니다. 모든 증거가 제시되고 양측의 최종 변론이 끝난 후 판결이 날 예정이었습니다. 26년간 숨겨져 있던 진실이 드디어 세상에 밝혀질 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재판 당일 법원 앞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언론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이 재판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족들과 함께 법원에 들어갔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니 이진우 측에서 이번에는 더욱 대규모 변호사팀을 데려왔더군요. 대형 로펌 변호사 5명에 법무법인까지 동원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모든 걸 걸고 싸우겠다는 의지가 보였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상대방 변호사가 예상치 못한 주장을 했습니다. 저희가 제시한 모든 증거들이 조작되었다는 거였습니다. 특히 녹음 파일의 경우 최신 기술로 만든 가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수진 변호사는 이런 주장에 차분하게 반박했습니다. 이미 국과수를 통해 녹음 파일의 진위가 확인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아내가 남긴 문서들도 필적 감정을 통해 진짜임이 입증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에서 정말 예상치 못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갑자기 한 증인을 법정에 세운 거예요. 그 사람은 1998년 당시 아내와 함께 근무했던 동료였는데 저는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증인은 아내가 실제로는 이진우와 연인 관계였다고 증언했습니다. 단순한 업무 관계가 아니라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된 불륜 관계였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법정이 술렁거렸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증언을 할 사람이 있을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이수진 변호사도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이수진 변호사는 빠르게 대응했습니다. 그 증인에게 구체적인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확실한 근거가 있는지 물어본 거죠. 증인은 당황하면서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런 분위기였다는 식으로만 답변했습니다.
명확한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수진 변호사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추측과 확실한 증거는 다르다면서 아내가 남긴 일기장을 다시 제시했습니다. 일기에는 죄책감과 양심의 가책이 적혀있지 불륜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수진 변호사는 이 증인이 최근에 이진우로부터 돈을 받았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일방적인 증언을 하는 것이 의심스럽다고 했습니다. 재판장이 증인에게 추가 질문을 하자 점점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구체적인 날짜나 장소를 물어보면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명백히 거짓 증언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결국 그 증인은 위증죄 혐의로 별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진우에게 더 불리한 상황이 된 거죠. 마지막 수단으로 거짓 증인까지 내세웠다는 게 폭로된 셈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방청석의 분위기도 완전히 저희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이진우의 절망적인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최종 변론에서 이수진 변호사는 정말 감동적인 변론을 했습니다. 한 평범한 시민이 거대한 권력에 맞서 진실을 밝히려는 용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아내의 명예를 되찾으려는 남편의 간절한 마음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반면 상대방 변호사들의 최종 변론은 힘이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증거가 명확하게 드러난 상황에서 할 말이 별로 없었던 거죠. 재판장이 잠시 휴정을 선언한 후 30분 만에 다시 법정이 열렸습니다. 드디어 판결을 선고할 시간이었습니다. 재판장은 차분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이진우의 명예훼손 혐의는 기각한다. 원고 이상훈의 모든 주장이 사실로 인정되며 오히려 피고인의 과거 금융범죄가 명확히 입증되었다. 법정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26년 동안 억울하게 비밀을 간직하고 살았던 아내의 명예가 드디어 회복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판장의 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민사소송을 넘어서는 중대한 금융범죄 사건으로 판단되므로 관련 자료를 검찰에 송치한다고 했습니다. 즉, 이진우가 형사처벌까지 받을 가능성이 생긴 거였습니다. 그의 얼굴이 완전히 새하얘졌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소감을 말했습니다. 아내의 억울함이 풀렸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재판이 끝난 당일 저녁 최영희 부사장으로부터 연락이 온 겁니다. 사장님, 사실 제가 아직 말씀드리지 않은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최영희 부사장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1998년 당시 이진우와 거래한 사람이 사장님 아내분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는데요. 저는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최영희 부사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훨씬 더 큰 조직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최영희 부사장의 설명에 따르면 이진우는 1990년대 말부터 정말 거대한 정보 조작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러 금융기관의 직원들뿐만 아니라 정부 관료들까지 포함된 조직이었다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조직이 아직도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진우가 구속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계속해서 비슷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럼 아내도 그 큰 조직의 일부였던 건가요? 저는 혼란스러워서 물었습니다. 최영희 부사장은 그렇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분은 전체 그림을 모르셨을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큰 일에 연루되었는지 몰랐을 겁니다. 최영희 부사장은 계속해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 조직은 현재까지도 주요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정치인들도 연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내의 억울함은 풀었지만 더 큰 진실 앞에서 망설여졌습니다. 이걸 계속 파헤쳐야 하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최영희 부사장은 제 고민을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된 일이니까 끝까지 가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피해자들이 생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김 기자에게도 이 새로운 정보를 알렸습니다. 김 기자는 정말 놀라워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금융 스캔들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경고도 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조직을 상대한다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압박이 올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런 큰 조직에 이용당했다는 사실이 더욱 화가 났습니다. 이수진 변호사와도 상의했습니다. 이수진 변호사는 이런 큰 사건을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시민단체나 다른 언론사들과 연대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며칠 후 정말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검찰에서 연락이 온 거였습니다. 이진우 사건을 수사하던 중 더 큰 조직을 발견했다면서 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검찰청에서 만난 수사관은 정말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이상훈 사장님이 제공해주신 증거들 덕분에 더 큰 조직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가 부족해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수사관의 설명에 따르면 이 조직은 정말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각 분야별로 역할이 나뉘어져 있고 상부에서 총괄 지휘하는 구조였다고 합니다. 이진우는 그중 한 부분을 담당하는 중간 관리자 정도였다는 거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조직이 해외에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국내 정보를 해외 투자자들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구조였다고 했습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였습니다. 수사관은 제게 협조 수사관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영애 부사장과 안민수를 통해 더 많은 내부 정보를 수집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아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용당한 것처럼 또 다른 피해자들이 생기는 걸 막고 싶었습니다. 협조 수사를 시작한 후 정말 많은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조직은 20년 넘게 활동해왔고 수많은 사람들을 피해를 입혔습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봤다고 했습니다. 안민수와 최영애 부사장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줬습니다.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정말 고마운 분들이었습니다. 몇 달간의 수사 끝에 드디어 조직의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였습니다. 정부 고위직 공무원, 대기업 임원들, 심지어 일부 국회의원까지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검찰은 동시다발적으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전국적으로 100명 넘는 사람들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큰 사건이 된 거죠. 언론에서도 연일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김 기자는 특종 시리즈를 연재하면서 조직의 실체를 낱낱이 공개했습니다. 사회적 파장이 정말 컸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저와 가족들도 더 큰 위험에 노출되었습니다. 조직에서 저를 제거하려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경찰에서 신변 보호를 받아야 할 정도였습니다. 성민이와 예린이도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학교에서 아버지가 유명해진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여전히 제 편에서 응원해줬습니다. 가장 힘든 순간은 협박 전화들이 계속 걸려올 때였습니다. 밤낮 없이 전화가 와서 가족들을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점점 더 많은 진실들이 밝혀졌습니다. 아내와 같은 피해자들이 정말 많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들도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마침내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조직의 핵심 인물들에게 모두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진우도 10년형을 받았습니다.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었습니다. 판결 후 저는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내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시작한 일이 이렇게 큰 결과를 낳을 줄은 몰랐다고요.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걸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대규모 금융 조작 사건이 마무리된 후 저희 가족의 삶도 서서히 평온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일상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인쇄소 사장이 아니라 사회 정의를 위해 싸운 시민운동가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인쇄소 운영도 예전보다 오히려 더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많은 분들이 일부러 찾아와서 일감을 주셨습니다. 작은 상점 사장님들부터 시민단체까지 다양한 고객들이 생겼습니다. 성민이는 법학과를 졸업한 후 이수진 변호사 사무소에서 인턴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정의로운 변호사가 되겠다는 꿈을 갖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정말 뿌듯했습니다. 예린이도 언론학과에 진학해서 김 기자처럼 탐사 전문 기자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한 모습을 보니 아내가 하늘에서 기뻐할 것 같았습니다. 안민수는 새로운 직장을 구했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일하면서 금융 감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전히 정의로운 일을 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최영애 부사장은 아예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퇴직 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과거의 죄책감을 선한 일로 갚아나가고 있었습니다. 김 기자는 이번 사건 보도로 큰 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언론인으로서의 사명감을 다시 찾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권력을 감시하는 기사를 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수진 변호사도 정의로운 변호사 모임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더 많은 시민들을 위해 법적 도움을 제공하는 일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든 시기를 함께 버텨낸 동지들이자 평생 친구들이 되었습니다. 인쇄소 일상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일이었다면 이제는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인쇄물들을 만드는데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시민단체 홍보물이나 교육자료 같은 것들 말이죠. 가끔 대학교나 시민단체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제 경험을 통해 시민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서 가능한 한 참여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시민도 부당한 권력에 맞설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내에 대한 제 마음이 정리되었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저에게 비밀을 숨겼다는 것 때문에 서운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내의 선택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어려운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지만 결국 양심을 따라 옳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평생 혼자 간직하면서 저와 아이들을 보호하려고 했던 거죠. 집 안방에 아내의 사진을 새로 걸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인사를 드리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미영아, 내 덕분에 정의가 이겼다고, 내가 자랑스럽다고 말해요. 아내가 남긴 그 돈도 좋은 곳에 사용했습니다. 전액을 장학금으로 기부해서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을 돕는 데 쓰이도록 했습니다. 아내도 이런 선택을 기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제 경험을 책으로 써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평범한 시민도 용기를 내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성민이가 초안 작성을 도와주고 있고 예린이가 편집을 맡겠다고 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만드는 책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일이 될 거예요. 김 기자도 출간을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출판사 소개부터 홍보까지 모든 걸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런 좋은 분들이 있어서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책 제목은 아내의 비밀 그리고 26년 후의 진실로 정했습니다. 아내에 대한 사랑과 존경, 그리고 진실을 밝혀낸 과정을 담고 싶습니다. 이제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내가 남긴 사랑과 아이들의 응원, 그리고 좋은 사람들과의 인연을 바탕으로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1년 후 드디어 제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아내의 비밀 그리고 26년 후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독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출간 기념회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이수진 변호사, 김 기자, 안민수, 최영애 부사장 모두 참석해 주셨습니다. 제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간 소중한 분들이었습니다. 성민이와 예린이도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책은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많은 독자들이 감동했다는 서평을 남겨주셨습니다. 특히 평범한 시민도 용기를 내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메시지에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여러 방송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고 강연 섭외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저는 가능한 한 많은 곳에서 제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노력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한 대학생이 강연 후에 와서 한 말이었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포기하려던 꿈을 다시 갖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이런 반응들이 제게는 가장 큰 보상이었습니다. 인쇄소도 더욱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책 출간 후 더 많은 고객들이 찾아와 주셨고 직원도 몇 명 더 고용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일에 대한 보람과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성민이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서 이수진 변호사 사무소에 정식으로 합류했습니다. 첫 담당 사건이 제가 겪었던 것과 비슷한 시민대 권력층의 사건이었는데 정말 열심히 하더군요. 예린이도 대학에서 탐사보도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 기자를 멘토로 모시고 기사 쓰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벌써 학교 신문에 좋은 기사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내가 정말 자랑스러워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힘든 과정이었지만 결국 가족 모두가 더 단단해지고 성숙해졌습니다. 이진우는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들리는 소식으로는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출소 후에는 사회봉사 활동을 하겠다고 다짐했다는 이야기도 있더군요. 저는 이진우에 대한 미움은 이제 거의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그도 탐욕에 빠져서 잘못된 길을 걸었던 한 사람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그의 잘못이 밝혀져서 더 이상 피해자가 생기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조직의 다른 핵심 인물들도 모두 처벌받았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제 사건을 계기로 내부 정보 유출 방지 시스템을 대폭 강화했다고 합니다. 또한 시민들이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채널도 만들어졌습니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었습니다. 금융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제 작은 용기가 이런 큰 변화를 만들어낸 거죠. 가끔 아내 묘소에 가서 근황을 보고합니다. 미영아, 내가 남긴 단서 덕분에 정말 큰 일을 해냈다고, 내 덕분에 세상이 조금 더 공정해졌다고 말해드립니다. 묘소에서 돌아오는 길에는 항상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아내가 저에게 이 일을 맡겼고 저는 그 뜻을 제대로 이뤄냈다는 확신이 들거든요. 요즘에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2의 제3의 이상훈들을 위한 시민단체를 만들려고 합니다. 부당한 권력에 맞서 싸우는 시민들을 지원하는 조직 말이에요. 이수진 변호사와 김 기자도 함께 참여하겠다고 했습니다. 안민수와 최영애 부사장도 고문으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든든한 동지들이 있어서 큰 힘이 됩니다. 단체 이름은 시민정의실현위원회로 정했습니다. 법적 지원부터 언론 지원까지 다양한 도움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자는 취지입니다. 첫 번째 지원 대상도 벌써 정해졌습니다. 대기업의 갑질에 맞서고 있는 소상공인분입니다. 제가 겪었던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서 더욱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제 문제를 해결한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시민들이 정의로운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싶습니다. 25년간 운영해온 인쇄소도 여전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히 생계를 위한 일이 아니라 사회에 기여하는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시민단체 홍보물을 무료로 인쇄해주는 일도 자주 합니다. 성민이와 예린이에게도 항상 말해줍니다. 어떤 일을 하든 정의롭고 떳떳하게 살라고요. 돈이나 명예보다 중요한 건 양심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아버지의 가르침을 잘 따르고 있습니다. 성민이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변호사가 되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예린이는 진실을 밝혀내는 기자가 되겠다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정말 파란만장한 인연이었습니다. 아내의 유품에서 발견한 작은 계산기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저는 정말 중요한 것들을 배웠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 정의는 결국 승리한다는 것, 그리고 평범한 시민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 말이에요. 지금도 어딘가에서 부당한 일을 당하면서도 혼자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그랬듯이 처음에는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단서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파고들면 반드시 진실은 밝혀집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세상을 조금씩 더 정의롭게 만들어갈 거예요. 아내 한미영이 남긴 작은 계산기는 이제 시민정의실현위원회 사무실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에게 용기를 주는 상징물이 되었습니다. 그 계산기를 볼 때마다 저는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아내가 마지막에 내린 용기 있는 선택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정의로운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평범한 인쇄소 사장 이상훈의 이야기입니다. 26년 전 아내가 남긴 비밀에서 시작되어 거대한 정의의 승리로 끝난 이야기 말이에요. 여러분도 언젠가 선택의 순간이 온다면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진실은 반드시 이기니까요. 매일 저녁 집에 돌아와 아내의 사진 앞에서 하루 일과를 보고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미영아, 오늘도 내가 남긴 정의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다.
내일도 내가 자랑스러워할 일들을 하며 살아갈게. 사랑한다. 그리고 성민이와 예린이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눕니다. 아이들이 각자의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모습을 보며 아내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이 바로 이 사랑과 정의로운 마음이었다는 걸 새삼 깨닫습니다. 26년간 숨겨져 있던 비밀이 밝혀진 지금,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대신 아내가 보여준 용기와 양심을 본받아 앞으로도 옳은 일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 아내에 대한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